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전자 편집 돼지의 간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돼지 신장에 이어 간까지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간은 단순히 혈액을 여과하는 신장과 달리 해독, 대사, 면역, 응고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식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장기입니다. 그만큼 이번 연구는 의학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 의과대 연구팀은 돼지의 유전자를 조작해 사람의 면역 체계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든 뒤 말기 간암과 간경변을 앓던 71세 남성에게 돼지 간을 부분 이식했습니다. 돼지의 이종 항원 유전자 3개를 제거하고 인간의 면역과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단백질 유전자 7개를 삽입한 것입니다. 이식된 간은 약 514g의 크기였으며 환자의 간 중 오른쪽 옆을 제거한 자리에 이식됐습니다. 이식 직후 돼지 간은 환자의 혈류를 받자마자 정상적인 색으로 변했고 담즙 분비와 응고인자 합성 등 고유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루 최대 400ml의 담즙을 생성하며 최소 한 달간 정상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환자에게 감염이나 급성 거부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식된 간이 생체 내에서 대사 기능을 완전히 수행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8일째 혈전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돼지와 인간의 혈액 응고 체계 차이로 미세혈관에 혈전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혈소판이 급감하며 장기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결국 38일째 돼지 간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환자의 기존 간이 재생되어 한동안 안정 상태를 유지했지만 135일째부터 위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며 171일째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이식 이후 171일간 생존한 것은 이식용 인간 간을 확보하기 전 임시 장기로 돼지 간을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하노버 의대 하니어 베데마이어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간 이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아직 혈전과 과응고 문제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순베이청 교수는 이번 시술은 본래 임시방편으로 설계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람의 간이 회복되거나 이식용 간이 확보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을 굶주림에서 구한 녹색혁명의 출발점이 한반도의 토종 곡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계와 농업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안진뱅이 밀입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천대받던 이 밀은 20세기 인류의 식량 위기를 구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안진뱅이 밀은 기원 전부터 우리 땅에서 재배되어 온 밀로 50에서 80cm의 짧은 줄기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키가 작아 안진뱅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바로 그 짧은 키가 놀라운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쓰러짐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값싼 수입밀이 밀려오면서 국내에서는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이 곡물의 운명이 바뀐 것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농업 자원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안진뱅이 밀의 우수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개량해 농림 10호라는 품종으로 등록했고 훗날 미국의 농학자 노먼 볼로그 박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 볼로그 박사는 당시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멕시코에서 밀 생산량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림 10호를 멕시코 재래종과 교배시켜 소노라 64라는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공은 곧 세계로 퍼졌습니다. 볼로그 박사는 소노라 64를 인도와 파키스탄 등 식량난 국가에 보급했고 인도의 밀 생산량은 5년 만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대전환이 바로 인류의 녹색혁명이었습니다. 볼로그 박사는 이 공로로 197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즉 한국의 토종 밀이 세계를 구한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향에서는 이 기적의 곡물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1980년대 정부의 수매 중단과 수입 자유화로 농가들이 몰락했고 안진뱅이 밀도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됐지만 글루텐 함량이 높은 경질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질밀인 안진뱅이밀은 오히려 외면받았습니다. 지금은 경남 진주시 금곡면에서 농민들이 소규모로 이 품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120톤, 광고 없이도 전량이 직거래로 판매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루텐이 적어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해온 이 토종밀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시대에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때 벌어졌던 작은 곡물이 세계를 먹여 살린 것처럼 이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이 매일 지구로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류의 인터넷 연결망을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 이제는 지구 환경에 대한 경고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디언 디펜스 리뷰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두 기의 스타링크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망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위성은 대부분 대기 중에서 타버리지만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대기권에 확산돼 오존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하루에 1기에서 2기씩 위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낙하 빈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의 평균 수명이 5년으로 짧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만 기를 발사했으며 올해에만 2,000기 이상이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추락이 아닙니다. 위성의 소재가 연소하며 만들어내는 산화 알루미늄은 성층권의 염화수소와 반응해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 알루미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스타링크 위성 1기가 연소될 때 약 30kg의 산화 알루미늄 나노 입자가 생성되며 매년 360톤 이상이 대기 중으로 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낙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2035년까지 매년 최대 2만 8천 개의 위성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인명피해 발생 확률은 61%에 달합니다.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0.07%로 추정됐습니다. 저궤도에 위성이 과밀하게 몰리면서 충돌 위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링크 위성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무려 14만 4,404번의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속도라면 곧 캐슬러 증후군으로 불리는 연쇄 충돌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캐슬러 증후군은 위성 밀도가 임계치를 넘을 경우 충돌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현상으로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우주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자사 위성은 고도가 낮아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경쟁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은 궤도로 위성을 쏘아 올리면 오히려 문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경쟁사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대기권 재진입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현재 궤도를 도는 위성의 60% 이상이 스타링크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기밀망이 중국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영국 정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은 10월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최소 10년에 걸쳐 영국 정부 서버를 해킹하고 방대한 양의 민감 정보를 빼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도미닉 커밍스 전 실장은 총리실 안보실, 이른바 벙커에서 최고 등급의 기밀이 유출됐지만 존슨 총리가 이를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극비 자료가 대량으로 노출됐고 외국 기관이 이를 통제할 경우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라며 당시 대응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토머스 투거나트 전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도 중국이 정부의 민감한 자료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중국 해커들이 10년 넘게 영국 정부 서버의 기밀 또는 공무상 민감 등으로 분류된 자료에 상시 접근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정책 수립 과정, 외교 채널 통신 등 국가 운영 핵심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각부는 가장 민감한 정보망에 침해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는 최근 중국발 안보 위협에 극도로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영국 정보당국 MI5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장기간 전략적 간섭을 통해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해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켄 맥켈럼 MI5 국장은 중국의 간첩 활동은 매일 영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사이버 해킹과 기술 절도, 여론 조작 등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공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최근 중국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던 전직 의회연구원 크리스 캐시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면서 더욱 번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머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의식해 중국을 국가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하는 증언을 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총리실은 중국의 첩보 작전이 영국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부 보좌관의 진술서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MI5 국장은 불기소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주재 영국 대사관은 이번 의혹을 근거 없는 날조라며 영국은 반중 선전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의혹을 넘어 영국 정부가 중국의 정보전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